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4년 14회 산업안전지도사 전망과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이 뭔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이 90년도, 자 여기 보시면 96년 1회 시행 뒤에 잠정 폐지가 됐어요. 산업안전지도사가 96년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1회 시험 치르자마자 잠정 폐지가 됐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산업안전지도사가 이제 그 방향이 애매모호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건설안전기술사가 있는데 굳이 뭐 또 산업안전지도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 필요가 있냐. 방향이 이거는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가지고 뭐 갑론을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잠정 폐지가 됐죠. 그러다가 2012년에 짜잔 하고 2회 부활이 됐어요. 2012년에 2회 시험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Why? 왜 부활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자, 요거를 알려면 이제 건설 시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건설 공사 금액 120억 이상, 이제 건축은 120억 이상, 토목은 150억 이상, 토목은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현장에 이제 안전관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들을 누가 통제를 하냐면 공단, 안전보건공단,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통제를 해요. 공단, 안전보건공단이나 이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이제 작업 중지, 벌금, 과태료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니까 좀 현장에서는 무섭죠.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뭐라고 하면은 말 잘 듣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좀 뭐 좀 하라 그러면 잘해요. 근데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들은 너무 많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직원들만으로 이 120억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들을 통제하는 것도 버거운데 그 아래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까지 통제를 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들은 누가 통제를 했냐? 120억 미만에서 이제 3억 이상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1억 이상이죠. 1억 이상으로 재해방 지도기관이 통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건설재해의 70%는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10억 미만에서 발생이 돼요. 건설공사 금액 10억 미만에서 70%가 발생이 돼요. 그거를 예방을 하고 싶은데 이 고용노동부 직원하고 공단 직원들로만으로는 벅찬 거야. 이걸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재해방 지도기관을 막 쪼았습니다. 쪼가지고 재해 좀 줄어들게 좀 열심히 좀 해봐 막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재해방 지도기관 막 엄청 쪼기만 하면은 줄어들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이렇게
이제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해방 지도 기관은 6인 이상이면은 법인을 설립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법인 설립해서 재해방 지도 기관 등록을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재해방 기술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6인에 5인은 아니 6인에 여기에 6인에서 1인은 기술사고 5인은 기사란 말이에요. 기술사는 안전 이론과 현장 실무 경험이 있는 문물을 겸비한 전문가예요. 사람은 문물을 겸비한 전문가야. 문물을 겸비한 전문가. 근데 5인 기사는 경력 1년만 되면 기술 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술 지도를 하는데 그래 좋아. 경력 1년이 되더라도 이제 경력이 연차가 쌓이고 하다 보면은 숙련되니까 기술 지도를 잘하겠지 하는데 기술 지도를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실력이 안 늘고 또 문제가 뭐냐면 법인이 직원이 100명이 되고 직원이 100명인 재해방 지도기관에 기술사 1명이면 재해방 지도기관의 그 지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 1명인데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외형은 커지는데 내실은 별로 없죠. 왜? 전문가 1명이니까. 물론 이제 기사 이분들 중에도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 많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들은 실력이 낮다는 거죠. 수준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기술 지도를 가서 내실 있게 못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실 있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래 이게 떠오른 거죠. 96년에 우리가 하다만 산업안전 지도사가 있었네. 야 저거를 전문가를 양성을 하자. 여기 기술사처럼 전문가를 양성을 하자. 그래서 이 전문가한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중규모 소규모 현장의 기술 지도를 보내서 재해를 예방을 하자. 이게 생각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생각이죠 이게. 그래서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을 부활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1인 기업의 자격으로 최상위 기술사에게조차 주어지지 않는 최상위 자격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건설 대행 업무를 이제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는 여기 보면은 노동부는 지난 1월 관련법 개정으로 안전위생지도사 자격에게 300인 미만 건설 사업장에 대해 안전 대행 업무를 단독으로 술주할 수 있는 1인 기업을 당근으로 주자. 1인 기업을 당근으로 주게 됩니다. 당근이요. 자, 올 초 노동부 지도사 1인 기업 권리 부여. 재해방 기술 지도를 1인 기업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험 응시 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가서 재해를 예방해줘 라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산업안전지도사의 목적. 자, 일단 이 목적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시험이 부활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2회, 3회, 4회, 5회, 6회까지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7회 때부터는 자격 취지에 맞게 전문가를 많이 양성을 해줘가지고 계속 지금 많이 뽑고 있습니다. 많이 뽑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산업안전지도사가 하는 일, 도대체 산업안전지도사는 뭔 일 하느냐?
자, 요거의 그 법의 그 직무에 정한 내용을 보면 계획서 막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뭔 소리인지 모르고 실무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20년도에 개업을 했습니다. 20년도에 제가 18년도에 8회 때 8회 차에 합격을 하고 20년에 개업을 했어요. 자, 일단 지도사가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요 네 가지가 다인 것 같아요. 일단 네 가지. 자, 네 가지인데 일단 볼게요. 제방 기술 지도. 자, 기술 지도라는 거는 제방 기술 지도는 중규모, 소규모 건설 현장에 나가서 안전 지도를 하는 걸 제방 기술 지도라고 해요. 자, 요거는 법적으로 하루에 4회를 할 수가 있고요. 1일 4회. 저기 나와 있듯이 1일 4회. 그리고 한 달에 총 80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가만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그 가격이 평준화되어 있는데요. 15에서 1회에 15에서 2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에서 20만 원. 그 지역마다 좀 달라요.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그 발주자 계약 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이 가격은 별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평준화된 가격이 있어요.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7만 원, 어떤 지역은 뭐 20만 원, 어떤 지역은 15만 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실 때는 그 어디서 개업을 하실지 저한테 한 번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그 단가를 좀 알려드릴게요. 뭐 지금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저한테만 살짝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지역 좀 좋은 데로 소개는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달에 보통 그러면 지도사 개업한 사람들이 1인 사무소를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몇 개를 하냐, 몇 회를 하시냐고 하시는데 저 같은 그냥 기본적으로 60회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80회 꽉 채우시는 분들도 많지만 보통 그냥 60에서 70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60에서 70회. 그러면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버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기술 지도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도사 유리, 법인 분리 이렇게 써놓은 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개업을 했을 당시만 해도 시공사와 직접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공사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시공사와 갑을 관계잖아요. 계약을 하는 관계니까 시공사가 갑이고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는 입장이니까 을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끔하게 이 사람들한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을이 갑한테 어떻게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까? 해가지고 발주자 제도로 변경을 했어요. 이제 발주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시공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가감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라라고 한 게 이제 그 발주자 계약 제도죠. 그리고 발주자 계약 제도가 되면서 이제 물량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세종이니까 대전시청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대전시청에 이제 물량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근데 법인이 대전에 있는 이제 지역 제한이니까 대전 업체가 10개가 있어. 법인이. 이 10개에는 법인이 6개가 있고 지도사가 4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100개 물량을 이 법인 중에 한 법인은 직원이 20명이야. A 법인은 직원이 20명, B는 10명, C는 6명, 막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지도사는 한 명씩 있죠. 여기는 A, B, C, D, E, F까지 있고 얘는 가, 나, 다, 라가 있다고 칩시다.
얘는 한 명씩 있어. 한 명씩. 가나다라 이렇게 있으면. 자, 그러면 대전시청에 물량이 100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골고루 나눠줘야 되잖아요. 누구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안 돼. 이게 그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그래서 지역 업체들 불러가지고 견적 넣으세요 해가지고 견적을 넣어서 이게 금액에 합당한 사람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너무 한쪽에다가 이 업체에다가만 A 업체에다가 많이 주게 되면은 감사를 받게 되죠. 왜? 너 A 업체에다가 돈 받았니? 왜 A 업체에다가만 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A 한 번 줬으면 B 한 번 줘야 돼요. B 한 번 주면 C 한 번 줘야 돼. 그래서 이걸 로테이션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는 거야. 근데 A 회사는 20명이기 때문에 A 회사는 직원도 많은데 좀 더 줍시다. 이게 통해요? 감사해서 A 업체가 20명인지 1명인지 6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이 업체가 직원이 많기 때문에 이 업체에다가 좀 많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관이 그 담당 주무관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이 양반 돈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무관들이 골고루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법인의 기관인지 지도사 기관인지 1인 기관인지 알 수가 없어. 걔네들 주무관들도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도 싫어. 그냥 A 한 번 줬으니까 B 한 번 주고 C 한 번 주고 D 한 번 주고 E 한 번 주고 F 주고 그다음에 가 나 다 알아. 순서대로. 자, 물량 100개 중에 1번 물량 A, 2번 물량 B, 3번 C, 4번 D, 7번 가, 8번 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귀찮으니까 이걸 뭐 따져보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량 자체도 많고 그리고 이거를 아직까지도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은 친한 사람한테 그냥 순서가 안 왔더라도 그냥 먼저 한 번씩 이렇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법인이 훨씬 불리하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지도사는 늘으면 늘었지 일량이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법인 택시가 줄어들고 개인 택시가 늘어나죠. 왜? 이게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개인 택시는 법인 택시는 자꾸 줄어들고 개인 택시는 이제 그나마 좀 할만하니까 면허 사가지고 이제 개인 택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인 택시가 줄어든 만큼 그것도 물량을 법인 택시가 하듯이 개인 택시가 하듯이 지금 이 시스템으로 지금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법인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도사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도사는 물량이 한정적이에요. 딱 80개밖에 못해.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2번, 3번 적발이 되면은 면허가 취소가 되죠. 그럼 다시 따야 돼. 그걸 누가 감수를 합니까? 딱 법에 정해진 대로 80개 하라 그러면 80개 딱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이제 이거 꽉 차게 되면 A 지도사 내가 물량이 많아서 그러는데 내 거 좀 해줘. 그렇게 이제 넘기게 토스하고 일 없을 때는 나한테 좀 넘겨주세요. 토스 받고 이런 식으로 지도사들끼리 이제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지도사는 늘어나게 되지만 법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제가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를 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원래 이제 지도사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슈퍼 법인을
자이언트 법인을 밀어주기로 했어요. 전국적인 뭐 이제 자이언트 법인을 밀어주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아직 뭐 별다른 저기 움직임이 없어서 지금 다른 법인들 같은 경우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사급 물량 줄었죠. 법인 물량 줄었죠. 이러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상당히 줄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지도사분들은 전부 다 그 거의 대부분 막 꽉 차가지고 꽉 차서 이거 이제 더 이상 그 받을 수가 없는데 자꾸 이제 전화 와가지고 그 입찰을 해라 막 그렇다고 그래서 고민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자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컨설팅. 자, 컨설팅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3-4개 정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컨설팅은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 이제 가서 이제 현장을 점검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불안전한 상태라든지 불안전한 행동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요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좀 비싸요. 많이 받는 분들은 뭐 한 200만 원도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해당 80에서 뭐 120 정도 그 정도 받고 있는데 어쨌든 해당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획서는 이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있고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이제 안전보건공단 심사를 받고요. 안전관리 계획서는 1, 2종 시설물인 경우 1종, 2종 시설물인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심사를 받아요. 근데 이제 종외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그냥 제출하기만 되는 그런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어요. 자,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를 안 받다 보니까 작성하기가 상당히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가격도 건축 같은 경우는 200만 원, 토목은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도 작성을 잘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수준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 다음에 확인점검은 이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확인점검이 있고 안전보건 대장 확인점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확인점검을 이제 지도사가 작성할 수 있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사가 작성할 수 있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높이가 31m 이상 50m 미만의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깊이가 10m 이상 15m 미만의 굴착공사는 그 지도사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및 확인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지도사가 2명이 있어요. A, B. A가 수주를 했어요. A가 작성을 해. 그러면 B가 확인 점검을 하든지 B가 작성을 하고 A가 확인 점검을 하든지 교차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둘이 친한 사람끼리. 자, 그렇게 해서 확인 점검은 1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100만 원. 자,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기술 지도, 컨설팅, 계획서, 확인 점검으로 이제 수입을 올린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실무자로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구분을 할 때 지도사 사무소 개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를 55세 그 다음에 50세 40세로 구분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그 안전관리자 출신이 아니고 비전공자 출신인 분들 있잖아요. 뭐 건축을 했다든가 토목을 했다든가 아니면 아예 건축 토목이 아닌 그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기술 지도만 하라고 하셔야죠.
기술지도만.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컨설팅 계획서 이런 걸 배우는 것보다 그냥 기술지도에 집중을 해서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이가 50대이신 분들, 이분들은 한 2년 정도만 이제 그 재해방 지도 기간에 취업을 해서 2년 취업을 해서 컨설팅하고 기술지도 계획서 정도는 배우라고 이제 제가 조언을 합니다. 왜냐? 이분이 자 생각을 해보면 2년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52이 되죠. 2년을 투자해서 15년은 돈을 더 벌 수가 있어. 15년. 자, 그러면 15년이면 몇 살이죠? 52에 15면은 거의 70 좀 안 되죠? 67세. 67세까지는 또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년을 더 잘 벌기 위해서 55세 이분들보다는, 기술지도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잘 벌 수 있단 말이에요. 2년 투자해서.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40세이신 분들, 자, 이분들은 5년 투자하라고 합니다. 제가 왜 5년 투자를 하라고 하냐면, 법인 가야지. 큰 물에서 놀아야지. 자, 이분들까지는 법인 하지 말고 그냥 지도사 사무소 하면서 소소하게, 이제 그래도 이제 소소한 게 아니라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 정도 이제 그 정도를 하시면 되는데, 이분 40세 아직 한창이잖아요. 30년 남았잖아. 30년. 5년 투자해서 25년을 벌어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25년. 그리고 법인 사장까지 가야지. 했으면 법인 사장하고 그다음에 더 노력해가지고 석사, 박사 해가지고 무슨 유형문과 해가지고 진짜 그 차세대 안전 선두주자가 돼야죠. 이런 꿈을 꿔야지. 지도사 따면은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30대다. 완전 땡큐. 5년만 여기서 몸을 갈아 넣어봐. 이거 금방 된다니까. 진짜. 빨리 와가지고 빨리 따가지고 여기 가서 5년 동안 진짜 팍팍팍팍팍 기면서 다 배워 나오는 거지. 다 배워 나와가지고 그걸 내가 사업체를 꾸리게 되면 그건 뭐 100% 승리하는 게임이지. 질 수가 없는, 망할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안 배운 사람들도 다 나가서 잘하는데, 다 배워가지고 나왔는데 실패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배운 거지. 응? 잘못 배운 거, 일을 잘못 배웠으니까 못하는 거지. 일을 제대로 배우란 말이에요. 제대로 잘 가르쳐 주는 데 가서 일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인덕을 쌓고 일만 잘하면 안 돼요. 이게 관계가,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 함께하는 사회잖아. 지가 인성질이 잘못돼서 일 안 주고, 인간 일을 잘못해서 일을 안 주는 거를 남 탓하면 뭐해?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해서 대인관계 잘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일도 잘해봐. 일 무조건 다 준다니까. 제발 이거 좀 해줘. 이렇게. 그렇게 돼봐요. 돈, 명예 다 따라오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만약에 지도사를 따게 되면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따기 전이라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 주세요. 카톡 주시면 저랑 전화 통화를 하시고, 가까운 데에 계시면은 차 한잔 하시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재밌어요. 자,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수교육.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지도사가 그렇게 많은데 왜 개업을 못하나?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개업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그 안전보건 경력이 있는 사람들, 안전보건 경력이라는 거는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 5년. 그 사람들만 안전보건 경력이에요. 아니면 재해방지도기관이나 안전진단기관에 5년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나 안전진단기관, 저처럼 재해방지도기관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안전보건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요. 나머지는 인정 안 해줘. 그러면 안전보건 경력이 5년 있는 사람들은 뭘 면제해 주냐면 연수교육을 면제해 줘요. 연수 경력을 면제해 줘.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하나 있는데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력이 5년이 되면 연수교육이 면제예요. 근데 지도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 경력이 5년이 되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그 2차를 면제를 받고 어쩌고 그게 있어요. 그 법조항이 있대. 그래서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대. 그거까지 들어가면 좀 깊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좀 말씀을 안 드리고, 어쨌든 연수교육을 안 받으려면 기술사를 가지고 안전보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안 받지만 아닌 사람들은 안전보건 경력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연수교육이 도대체 얼마를 받느냐? 23년 3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올해 받은 교육 내역입니다. 총 14주를 받았어요. 14주. 자, 그리고 전체가 87명. 자, 보건까지 전부 다 해서 전기, 화공, 기계, 보건, 건설까지 전부 다 해서 87명이고 거기에 건설은 44명이에요. 44명. 자, 그러면 44명은 개업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44명 플러스 기술사를 가지고 경력이 5년인 그 면제를 받은 사람도 한 40명 될 거예요. 그러면 매년 80에서 100명은 개업을 한다. 그러면 지도사는 계속 늘어나지만 법인은 줄어들듯이, 그래서 지도사는 늘어나더라도 먹거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이제 개업을 하는데 3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받아요. 그러면 자, 써봅시다. 3, 4, 5, 6. 내가 이제 연수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3개월, 14주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못 다녀. 그러면 일을 못 다니게 되면 3개월을 제가 좀 휴직을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휴직을 받아줄 회사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제 휴직을 받아줄 수도 있죠. 그러면 휴직을 받아줄 수 있는데, 그러면 연수교육 왜 받는데? 그러면은 개업을 하려고요. 그걸 납득을 할 만한 회사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뭐 어찌됐든 3월 달에는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3월까지, 이제 2월까지는 회사를 다니고 3월부터는 이제 연수교육 준비하고 뭐 한다고 그래갖고 3월 달에 이제 아마 그만둘 겁니다. 거의 대부분 3월 초쯤에 이제 그만두고 연수교육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3, 4, 5, 6 여기 이제 6월 말까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이것만 돈을 못 버냐? 그게 아니죠. 7월, 8월 요 8월 말까지 딱 2달 걸려요. 2달. 그 뭐가? 지도사 등록하고 재해방 기관 신청하는데
재해방 지도기간 신청하는데 2달 걸려요. 딱 2달 걸려. 그러면 6월 말에 연수 끝나고 수료장 받고 이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사무실을 얻어서 이제 그 지도기간 신청하면 8월 말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8월 말에. 8월 말에 뭐가 나와? 지정서가 나와요. 지도기간 지정서가. 그러면 이거 지도기간 지정서를 가지고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기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8월부터 9, 10, 11, 12, 1, 2 이렇게 있는데 그 발주자 계약 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문제가 하나가 생기가 있는데 일이 끝나야 돈을 받아요. 관급공사잖아. 관급공사를 일이 끝나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착공해서 준공계를 내고 착공계를 내고 준공계를 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 보통 짧은 걸 하면 뭐 한 달짜리 공사를 했다. 한 달짜리 공사를 했어도 돈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2달에서 3달 걸려. 그러면 계약을 했어. 9월 달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개업을 했다고 칩시다. 이제 개시. 9월에 이제 개시를 해가지고 개업을 해서 개시를 해가지고 기술 지도를 했는데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언제부터 들어온다? 11월 달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것도 짧은 거 한 거.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12월이라고 보셔야 돼요. 12월. 그것도 그러면 앞에 많이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누가 계약을 많이 하냐고요. 계약을 못 한단 말이야.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조금밖에 못 해. 못하고 이게 60개를 채울 시점은 한 6개월 정도 보여야 돼요. 6개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그러니까 사업체가 운영이 될 때까지 6개월 걸린다고 봐야 돼. 그러면 6개월이 걸리면 9, 10, 11, 12, 1, 2월 달. 요때가 이제 6개월 정상화 시점이고요. 정상화 시점이고 돈도 정상화 시점쯤에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쯤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이때부터 이제 11월 달부터 12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내 손에 집에 생활비라도 갖다 줄 수 있는 시점은 2월 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그쯤에 돈이 돌아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3, 4, 5, 6, 7, 8, 9, 10, 11, 12, 1, 2. 딱 12개월 걸려. 12개월. 내가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12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돈.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잖아. 개업을 하면 와, 저거 우리 지도사 사무소 하면은 뭐 1,000만 원 번대, 뭐 1,500만 원 번대. 그게 언제? 1년 있다가. 개업을 하자마자. 개업을 하려고 봤더니 준비 기간부터 해가지고 딱 1년 걸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들 봅시다. 생활비 있어야 되잖아. 내가 돈을 안 버는데 생활비 얼마나 나와? 1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 한 달에 300 있어야 된다. 300만 원 칩시다. 그러면은 300만 원 하면 1년 300만 원 3,600이죠? 4천만 원. 4천만 원 있어야 돼. 4천만 원. 4천만 원. 최소 4천만 원. 우리는 애가 둘이 있어가지고요. 최소 500원 있어야 돼요. 그럼 6천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좋은 회사 이제 다니신 분들은 이제 연차가 좀 쌓이셔가지고 퇴직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양호하고, 퇴직금이 좀 없고 그다음에 벌어놓은 거 없는 분들은 개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개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4명밖에 안 한 거예요. 44. 개업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또 하나 개업을 또 두렵게 하는 게 있죠. 과연 내가 될까? 이거 이론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기술지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수교육 받으면 연수교육에서 다 알려줘요. 그리고 실무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실무교육 같은 거는 해드리고, 전에 제가 지금 한 30명 가까이 이제 개업을 시켰는데, 정확하게 이제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초창기 때 15명은 제가 직접 개업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실무 교육도 시켜주고 해서 했었는데, 지금 연수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연수 교육 받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수 교육 중에 정보를 다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거를 제가 서포트를 해드리는 거지, 직접적으로 지금은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뭐 연수 교육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연수 교육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 이제 일단 시험이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한 번씩 있는데, 이 산업안전 시험을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 상관문이 있습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면접 시험까지 이 상관문을 1, 2, 3로 통과를 해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차 시험에서 시험의 난이도를 한번 보면 1차 객관식이 있고 2차 주관식이 있고 3차 면접 시험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의 난이도를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차 객관식 시험은 제가 10%라고 생각하고요. 2차 주관식은 30%. 주관 면접이 60%다. 왜 면접 시험이 60%냐? 면접 시험은, 자, 이거 일단 10%. 1차 시험은 객관식이죠. 객관식이고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3차 면접 시험은 왜 그러냐면, 3문제 물어봐요. 꼴랑 3문제 물어보는데 15분 동안에 3문제를 물어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범위도 엄청 넓은데, 안전은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은데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3문제를 물어봐. 근데 그거를 전문가스럽게 답변을 해야 돼. 그래야 합격을 하죠. 전문가스럽게 답변을 해야 돼. 그래서 난이도를 봤을 때, 제가 생각을 할 때 난이도는 3차 면접이 가장 어렵다. 그 다음에 2차 주관식, 1차. 객관식은 솔직히 이거는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2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3차는 조금 어려워요. 3차는 특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특별한 노력은 제가 뭐 다 알려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면접 시험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1차 시험에서도 이제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기업 진단 지도가 어려워요. 기업 진단 지도. 이게 이제 그 경영학과 산업위생이 합쳐진 문제인데, 이게 좀 많이 접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 원론적인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데, 이 문제들을 합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객관식은, 자,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시험은 기출 문제가 80에서 90%예요. 새로운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와. 기출 문제에서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 거의 90%가, 객관식 같은 경우는 95%라고 봐야죠. 95%. 새로운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분야에서 한두 문제가 이렇게 나올 뿐이지,
거의 냈던 분야에서 말만 살짝 바꿔서 나온단 말이에요. 기출문제가. 그러면 기출문제가 80에서 90%이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시험에 나올 만한 예상 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그 문제가 실제로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돼. 나왔을 때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합격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직무 설계가 나왔다. 직무 평가랑 직무 설계랑 뭐가 틀린지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인터넷을 찾아봐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직무 평가가 직무 설계가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되지. 틀리면 떨어진 거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그런 기출문제는 개념을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험은 합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일반은 그냥 시험 문제만 풀어보면 돼요. 그렇게까지 개념 파악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기업 진단 지도는 원체 어렵고 지금 추세가 이번 시험에는 조금 덜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문제를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살짝 꼬게 되면은 내가 많이 풀어봤지만 틀릴 수가 있어. 왜? 개념을 헷갈리게 만들거든. 그래서 정확한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개념을 내가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인터넷, 구글, 챗 GPT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2차 주관식은 2차 주관식은 시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표준안전작업 지침, 그리고 안전보건 기술 지침, 코샤 가이드, 그리고 시방서에서 나와요. 주로 이 네 가지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범위가 커. 왜 그러냐면, 규칙은 문제 하나밖에 없지만, 지침은 이제 크게 보면, 한 8개 있는데, 8개에서 자주 쓰이는 거 6개. 이제 6개, 가설, 콘크리트, 굴착, 철골, 해체, 터널, 요것만, 지침만 6개예요. 이 6개에다가, 코샤 가이드는 기술 지침은 한 100몇 가지 정도 될 거예요. 100몇 가지. 그냥 100개라고 합시다. 그냥 100개. 시방서는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하고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 이 두 가지는 보셔야 돼요. 시방서 두 가지. 근데 그 내용이 많아. 그 안에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 보면은 가설공사에 관련된 그 비계부터 해가지고 쫙 다 있어요. 양이 많아. 요것들을 제 2차 주관식은 제가 작년에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작년에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올해 추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표를 하는 거는 10월까지는 완료를 하는 게 목표인데 늦어도 11월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것들을 전부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한 권으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쉽게 암기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림으로 다 지금 그림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어쨌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은요. 세 문제 15분이라 그랬죠? 15분. 그러면 한 문제당 5분씩이죠? 5분씩. 5분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전문가스럽게
전문가스럽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말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다 말도 순서가 있습니다. 작업도 다 보면은 작업도 여러 작업이 있지만 그것도 공통사항이 있어요. 처음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하고 작업지휘자 지정하고 그 위험성 평가하고 작업지휘자 지정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작업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근로자들한테 전파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시공 순서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말하는 것도 그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는 방법. 그거는 이제 그 면접 교육 그 거기에 제가 다 남겨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느낀 건데요. 제가 특강을 여러 번 했어요. 면접 특강을. 오프라인 특강을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느낀 게 할 때는 면접 특강을 할 때는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다 하겠대. 근데 막상 시켜보면 못해. 처음에는 그러면 시켜보면 못하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를 안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보니까 방법을 알려줘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를 내가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축구 영상을 만약에 축구를 내가 잘하고 싶어서 갖고 축구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축구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나와가지고 볼은 이렇게 차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볼 차는 걸 알려주는 거야. 지금 이제 안정환 선수가 이제 감독으로 이제 가르쳐 주니까 안정환 선수라고 교체를 해볼게요. 그러면 안정환 감독이 막 이렇게 하라고 이제 알려줘. 뭐 드리블은 어떻게 하고 여기서 빵 차세요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실제로 연습을 해보니까 잘 안 돼. 안 돼.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중간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을 몰고 갔으면 중간에 자세가 이상한 건 없는지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피드백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또 잘못됐네. 야, 여기서 그렇게 출발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응? 그리고 볼 찰 때만 여기서 이렇게 딱 해줘야지. 이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냥 개별로 특강하고 이제 개별로 이제 이거 멘트 있죠, 멘트를 준비한 거를 제가 피드백을 하려고 해요. 피드백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 이제 멘트가 잘못됐으니까 좀 수정하세요. 요렇게 해보세요. 해가지고 될 때까지 해가지고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냥 특강 한 번씩 했더니 실력이 안 올라와. 그래서 안타깝게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좀 해볼 예정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자, 합격자 수를 좀 알려드릴게요. 합격자 수. 올해 13회 산업안전 지도사 시험을 이렇게 보면 안전에 6,200명이 봤어요. 자, 안전 분야는 네 분야가 있죠. 여기에서 건설, 기계, 화공, 전기 요 분야 네 분야를 합쳐서 6,200명이 봤는데 여기서 건설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설이 60%. 그다음에 합격자 연령대도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40대, 50대, 60대. 그 중에서도 이제 50대가 가장 많다. 왜냐? 은퇴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2차 시험을 보면 이번에 2차 시험 합격자가 그 산업안전 분야에서 이제 산업안전 분야에서 안전 분야에서 148명이 합격했는데 그 중에 건설은 37명 합격을 했습니다. 37명, 570명 합격자 중에서 37명, 굉장히 적게 합격했죠. 작년에 그 120명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12회 때는 시험을 그래도 좀 이게 이제 키워드만 쓰면은 맞게끔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틀린 것 같은데도 조금 5개를 쓰라 그랬는데 6개를 쓴 거 중에 이제 그래도 좀 요 정도는 답을 해줘도 좋겠다 싶은 것들은 그냥 그 재량으로 채점자의 재량으로 합격시킨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합격자 수가 많았는데 이번 13회 때에는 FM대로 그냥 정확하게 5개까지 쓰라 그랬으면은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만약에 6개를 썼다. 그러면은 요 5개만 채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을 이제 그 문구를 읽어보고 이게 출제 근거에 있는 답하고 지금 그 답안하고 비교를 해서 좀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격하게 채점을 하다 보니까 570명 시험을 봤는데 37명 합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작년에 최종 합격자가 여기 좀 잘 안 나오는데요. 192명이 합격을 했어요. 192명.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번 그러니까 이제 건설 안전이 그 산업안전 지도사에서 건설 분야가 최종 12회 때 19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3,000명이 시험 봐서 최종적으로 192명이 합격을 했어요. 건설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13회도 한 요 정도 수준에서 합격이 될 겁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나왔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공부 방법인데요. 자, 난이도를 1차가 10, 2차가 30, 3차가 60이라고 했어요. 60이라고. 자, 그랬을 때 공부를 1년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8월 최종 시험까지 1년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9월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9월부터. 왜 9월이냐면 7월, 8월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더운 날은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더운 날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평소에 놀고 노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공부에 딱 집중을 하는 게 좋아. 근데 공부하다가 가족 여행도 가고 막 이러면 이건 이도저도 아닌 거지. 그건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공부를 할 땐 공부만 해야지. 그리고 놀 땐 놀고. 그래서 7월, 8월은 날씨가 좋으니까 날씨가 좋을 때 뭐 해야 돼요? 놀러 가야지. 놀러 가고 뭐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하고 등산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여름에 등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찬바람 딱 불 때 이때부터는 선택과 집중, 공부에 집중을 하셔야죠. 집중. 파고들어서 공부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2차 공부하시고요. 2차 공부. 그 다음에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1차 준비하고, 그리고 합격을 하면 2차 다시 준비하고, 그리고 2차 합격하면 3차 이제 준비를 하는데, 3차는 가장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9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2차 하고 9월 준비.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날 공부를 한 거는 그날 말로 연습을 하세요. 자, 그날 내가 3시간을 공부해서 3시간을, 그러면 3시간 공부한 거를 요약을 해. 그래서 10분을 떠드는 거예요. 10분 동안. 매일 꾸준히 하면 면접 연습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연습을 좀 하세요 하고 하면은 이제 알려준 걸 가지고 좀 준비해 가지고 말하면 돼요. 왜? 말하는 준비가 돼 있잖아.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도 꾸준히 하면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꾸준히 하면 결과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성공은 뭐예요? 합격이지 뭐. 합격한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 비전공 면접자를 위한 면접 교육이 있는데, 비전공이신 분들이 있어요. 아예 이제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강의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특강 시간에 어떻게 이제 하겠다, 그런 걸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을 하게 되면요, 이런 문자가 와요. 이제 카톡으로 오는데, 전에는 이제 문자 메시지로 왔었는데 지금은 이런 카톡 문자가 와요. 그러면 이렇게 땡땡 수험번호님의 3차 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문자가 오죠. 그러면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작년 12회 시험에요. 12회 시험에서 27세 최연소 합격자도 우리 수강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하신 분 중에 40대 후반 여자 영어 선생님도 우리 학원 수강생이었습니다. 지금 전주에서 개업해서 제가 이제 개업했을 때 개업 화분도 제가 보내드렸고요. 제가 개업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업 화환도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계속 그래 왔으니까, 화환 계속 보내왔으니까, 화환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영어 선생님. 이분이 이제 비전공자죠. 비전공자고. 이분은 전공은 했지만 생소자죠. 생초자. 자, 이런 분들도 누구나 합격을 할 수 있다. 누구나. 그래서 도전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과 여러분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분들은 목표를 했으니까 딴 거예요. 목표를 했으니까 합격을 한 거예요. 만약에 목표를 안 했으면 합격하기도 힘들었죠. 근데 목표를 했잖아요. 내가 지도사를 따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절실하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운 좋게 이분도 합격을 하고 이분도 합격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해서 지금 기업을 하시고 기업 준비 중이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뿐만이 아니고 개업하는 것까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이제 그 취업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기술 지도를 갔는데 기술 지도 간 현장에 그 원사님이 계세요. 원사님. 이제 이분이 이제 제대를 하시고 그 부대 업무를 이제 그 사급 그러니까 그 일반 건설 회사에서 군부대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군 출신이니까 그 일을 좀 도와주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기술 지도를 가서 이분한테 이제 그 건설 안전기사를 따라 그랬죠. 건설 안전기사를 따서 이제 요거 따게 되면은 제가 이제 건설 현장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필요한 안전관리자 만약에 구하게 되면은 제가 취업시켜 드릴게요 해가지고 취업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따가지고 이번 9월 1일 날 땄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취업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원사님 뭐 연금도 꽤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하시니까 훨씬 더 뭐 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0 넘으면 난 놀아야지. 60 넘으면 난 놀아야지. 은퇴하면 놀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엄청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잘못된 생각이냐면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우리 세대의 평균 수명이 90살에서 지금 100살까지 살아요. 여자는 100살이고 남자는 95세인가까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60살부터 95살까지 남자는 35년 동안 뭐하고 놀 거예요? 응? 뭐하고 놀 거예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뭐 저 젊었을 때 쌩쌩할 때처럼 그렇게 놀면 하루 종일 놀면 재밌지. 근데 나이 먹어서 뭐하고 놀 거예요? 응?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면서 거기서 그 부가가치를 내서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해서 보람 있게 살아야지. 나이 먹었다고 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60세하고 지금의 60세는 이게 달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저는 목표가 80세까지 일하는 게 목표예요. 할 수 있으면 이 8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이제 80세까지 일을 하고 80세 이후에는 좀 많이 기력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우리 그 수강생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48년생, 그다음에 제일 적으신 분이 그 다음 분이 49년생이 있어요. 기술사 준비해요, 두 분 다. 이분은 48년생, 이분은 이제 지도사 2차 합격하고 이번에 3차 면접 봤습니다. 근데 면접 잘 보셨대요. 합격하실 것 같대요. 뭐 이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지금 현역에서 이제 그 기술 지도하고 계세요. 그 경기도에서 기술 지도하고 계시고 48년생이면은 76세인가요? 76세일 거예요, 아마. 76세. 76, 75 나이가.
자, 이런 분들도 일을 하는데 60 넘으면 그만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제가 이분은요, 진짜 대단하신 분, 이분 대단하신데, 심지어 이분은 돈까지 잘 벌어. 여러분들 이분 얼마 버는지 알면은 진짜 반성하시게 될 거예요. 반성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상담하러 오시면 다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자, 이렇게 해서 그 시험 산업안전 지도사는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학원에 이제 수강하시면 거기에 이제 그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걸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당신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된다고 생각하든 안 된다고 생각하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반드시 합격한다고 생각하면 합격을 하고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걸 선택을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